정치 톡톡 사이다 특집 생방송 이승원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을 안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과정, 20대 대선의 결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국정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특집 생방송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상근 보좌역이시죠. 이상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저희 매주 함께 하시는 분이죠. 정치 이슈들을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이 36.93%를 기록하면서 이전 대선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은 잠정 77.1%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대선 투표율 77.1% 의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네. 이상일 전 의원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5년 전 대선 투표율하고 거의 같은데 역시 높은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출마를 하셨고 또 안철수 후보도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에서 갈라져서 자유한국당이랑 좀 이렇게 갈라진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그다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렇게 주요 후보가 5번이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각 정당이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네. 이제 그 문재인 이제 당선자가 되셨지만 문재인 민주당 후보까지 계셨으니까 각 정당이 응집력을 발휘하면서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나온 투표율이 77.2%. 네, 네. 근데 이번에는 3자 구도란 말이죠. 그래서 3자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77.1%면 상당히 높게 나왔다. 물론 사전 투표율을 36.93%, 그러니까 5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국민들이 이러다가 80%가 투표율이 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은 기대를 했고, 그렇죠.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80%가 넘어가면 좀 더 넉넉한 표차로 이기리라고 봤는데 막판에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 네. 이거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코로나 확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80%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77.1%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네. 그만큼 국민의 투표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77.1%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치고, 기본적으로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77.1%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한 78, 79% 그렇게 8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네,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사실은 위중증 환자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때보다 비호감 투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공약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에는 80%는 넘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양강 구도에서의 집결은 있었기 때문에 77%라도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전체 득표율이 48.56%입니다. 48.56%. 이재명 후보와는 0.73%포인트 차이, 24만 7천여 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예전에 그 득표율 차이 나면은 DJ 이회창 그 당시를 떠올려서 네. 1.5%대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 표현대로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1997년에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 간의 1.53%포인트? 네네. 한 39만 표. 그때 그렇게 초박빙이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초초박빙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까지 좁혀지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금지돼서 블랙아웃 상황에 들어갔을 때 표심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한 5, 6%포인트 뭐 이런 정도 저희들 예상을 했었는데 블랙아웃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고, 그거에 뭐 민주당은 역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 단일화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의 지지층은 상당히 결집을 했고, 저희 지지층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약간의 안심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있었다. 그걸 통해서 물론 저는 투표할 동기부여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응집력이 좀 더 커졌다. 긴장감이 커졌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20 여성들의 그동안의 어떤 결집력이 좀 이대 남보다는 좀 덜했던 걸로 보였지만 막판 결집이 좀 네.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역시 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투표장에 아무래도 좀 덜 나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지지층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득표 차이가 0.7%포인트 겨우 넘는 이런 차이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기는 사람도 또 진 사람도 정말 아슬아슬한 네. 역대 이런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이 득표율 그리고 이 득표율 차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더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집단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없지 않아 소위 샤이 진보가 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샤이라는 측면은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보수층 결집을 막기 위한 뭐 예를 들면 무응답층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어떤 전략적 개개인적인 판단들이 조금씩 있었다라는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렌드 상으로는 저희들이 선거 직전에도 1% 이기는 조사, 1% 지는 조사 이런 것들이 네. 나왔단 말이죠. 비교적 이번에는 민주당이 예측했던 부분들이 좀 더 솔직한 것이다. 목표하기로는 3% 정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1% 정도 이기는 것이 조사상으로 나오는 네네.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준석 대표가 특히 호남에 대하여 30% 득표를 할 수 있다라든지 또 뭐 남성 유권자가 훨씬 많이 투표를 사전에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여성들 혹은 3월 8일이 또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각인 효과라든지 또 호남에서의 어떤 결집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늦게나마 그 전에 트렌드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나와서 좀 적지 않이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말하는 약 일주일간의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동했던 요인들, 뭐 단일화 효과, 네. 뭐 샤이, 뭐 이재명 등등해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정말 박빙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보면서 항상 저희들 이제 선거 끝나면 지도 그리잖아요. 어느 쪽은 파랗고 어느 쪽은 빨갛고 이번에도 지역구도가 조금 완화될 거라는 기대.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서 윤석열 뭐
그 20% 이상, 30% 이상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지역구도가 강화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역별 득표율 어떻게 예상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양대 정당의 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니까 네. 그 해당 정당은 소위 이 지지층이 강한 그 지역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런 흐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집도끼를 더 네, 많이 네. 잡는 이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 지역주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지만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주의를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좀 짜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밝은 면을 본 것이 네. 호남에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득표를 많이 못했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였죠. 뭐 호남행 열차도 저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또 공을 많이 들였고 30% 득표까지 이준석 대표가 장담한 거는 조금 이제 약간 호언장담성인데 그래도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호남의 득표율 10.4% 그거보다 훨씬 더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5년 전에 호남에서 3%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12.5%가량 얻었고요. 그다음 전남에서 11.5%, 그다음 전북에서 14%가량 얻었단 말이죠. 합산을 하면 아마 12%가 좀 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이런 득표를 했다.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이 5.18에 대한 생각도 훨씬 이제 그 광주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했고 또 계속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 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도 안동 출신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경북 지역에서는 안동에서 제일 많이 얻었어요. 물론 30%에 미달했습니다. 제 기억에 29% 조금 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꽤 득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미에서도 꽤 얻었습니다. 한 7, 8%. 이런 면에서 물론 국지적이지만 그래도 지역주의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양대 정당이 하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역 구도가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얻은 그 호남에서의 어떤 득표율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이 바라보는 이번에 지역별 득표율 좀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충청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역대 우리가 보면 제주도 표심과 충청도 표심을 같이 얻는 것인데 제주도 표심은 사실은 좀 이재명 쪽으로 많이 이번에는, 그전부터 네. 기울어져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솔직하게 후보도 뭐 어떤 캠프 진영에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정도의 부분이고 마지막 날 가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물론 TK 출신이었기 때문에 20% 넘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의 구도는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도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네. 호남이 이번에 결집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좀 자극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고요. 네. 또 후보 발언, 지금 당선인 발언 중에서 예를 들면 정권을 뭐 심판하겠다든지 혹은 전쟁 뭐 선제 공격론은 네. 좀 호남 김대중 정신이라든지 호남인들 입장에서 조금 그 불쾌하게 느끼는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자초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면 호남에서 사실은 12, 13%가 아니라 15, 16% 이상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었다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지역주의를 그렇게 강화하거나 부추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네네. 자발적 연대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 지역주의가 있었다면요.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를
사전투표 비중으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이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만 봤을 기준으로 때. 판단했을 때. 그런데 네. 실제로 본투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지적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고, 다만 네. 자기 지역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 예컨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나오거나 충청 부분에서도 뭐 자연스럽게 뭐 썩 많이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전, 충남, 충북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도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네. 뭐 선진국의 정치 문화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평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색깔로만 얼핏 보면은 굉장히 확고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역 감정의 어떤 그 소소한 균열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네. 의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지역별 투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별 투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뭐 젠더가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먼저 이상일 전 의원님, 세대별 네네.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에서 어떤 점이 좀 주목되시던가요? 저희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제 지역에서 저 한 3%포인트 제가 졌는데 요번에 제 지역에서 한 6%포인트 이겼습니다. 네. 용인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 지역에서 이겼는데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2년 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건 청년층, 특히 이 남성 청년층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걸 현장에서도 느꼈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2030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꽤 앞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전략상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 좀 문제로 지적되는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이대남에 굉장히 좀 치우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함으로 인해서 젠더 갈등을 우리 스스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거는 정말 이 반성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대녀의 이 응집력을 좀 저희들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판에 이대남이 먼저 결집을 하니까 20대 여성들이 일종의 반작용으로 결집하는, 또 네.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출구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갔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20대 여성한테 얻은 득표율이 33%인가 밖에 안 되고 이재명 후보 58% 얻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지만 20대 남성이나 여성이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은 저는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일단 그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아파트 한 채에 내 집 보유하는 이런 꿈,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큰 편차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거 전략을 이제 이대남 중심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 20대 여성의 이 반발이 좀 심해졌던 거, 이거는 저희의 좀 실수였고 이거를 치유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40대가 굉장히 큰 숙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40대를 보면 아마 처음 투표권을 가졌을 때 20대 초반이나 또 중반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를 치른 2002년 네, 네. 그때 아마 투표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지지했던 그 인상이 강렬할 것 같아요. 네, DJ 노무현. 그래서 전 저희들이 그 40대에 다가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50대 초중반도 국민의힘이 앞으로 다시 한번 신뢰를 얻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숙제를 지금 안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대별 투표율, 득표율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여러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프를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많았었고요. 네. 또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20, 30대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리는 그런 상황. 특히 50대는 인구수로 봤을 때, 유권자 수로 봤을 때 또 가장 많아서 어디로 표심이 향할 것인가 다양한 분석들과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보시는 이 세대별 투표율 혹은 득표율은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들은 조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능감 그런 걸 좀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 후보를 좋아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하여 이 코로나 전국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가기에는 행정 경험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특히 관료의 문제,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실은 제도개혁, 혁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관료에 대한 장악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를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세대포 이론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틀렸다. 20대 전체의 그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 즉 이대녀로 하여금 또 응집하는 계기를 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틀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대남은 항상 왜 국민의힘의 포로인 것처럼 마치 굳은 자처럼 그렇게 볼 수도 없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건 유동사회인데 네. 부동층이 수시로 드나들고 특히 20대 MZ세대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아예 표현한 것 자체도 아마 이대남 속에서의 반발감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전체 인구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 20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전체 이번에 왜 그렇게 타이트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 그 지점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인구 분포까지.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사실은 그 성공한 이유도 굉장히 짚어보면 많고 또 실패한 이유도 항상 많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대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인 요인을 이상일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선택은 뭐냐면 이 투표가 가진 의미인데요. 투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집권 5년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걸 통한 책임을 묻는 네. 이런 성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투표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에서 일단 심판 성격의 이 투표가 상당히 이루어진 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정권 교체 열기는 굉장히 높았다. 다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열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다 담아내지 못한 건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해야 하고 또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 이런 점인데 일단 그런 환경이 저희한테 좀 유리하게 조성이 된 건 틀림없다. 근데 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게 만든 쪽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현 정부 하면 국민들이 아마 떠올리는 단어가 내로남불 이런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가정 문제나 윤미향 의원 사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정 정의를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구나, 가짜구나,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둘째는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 다음에 뭐 일자리까지 지금 많이 좋은 일자리는 사라진 상황. 그래서 특히 이 부동산의 이 수도권에 있어서 정책 실패로 네.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꼈던 거.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됐고 많이 확산이 됐던 측면. 두 번째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경제를 잘 알고 유능하고 위기에 강하고 했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이재명 후보하고 많이 좀 대비가 됐습니다. 현 정부하고도 대비가 됐고 일단은 이 민간 중심, 시장 중심, 규제 혁파, 그다음 노동 개혁 이런 쪽을 강조를 해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도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집값 안정케 하는 이런 쪽에 저는 비전 제시가 좀 먹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물이 가진 그 소위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는 선거 날까지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 문제에서 민주당도 그거를 패인으로 인정하지만 지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 본인이 설계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헤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의 그 법인카드 문제도
감정적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그거는 작동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 뭐 결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왜 이런 결과 나왔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바라보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 인사 정책의 실패,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혹은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일반 상식에 반하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뭐 물론 그게 뭐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 네. 또 뭐 내로남불, 또 박원순 시장의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넘어간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핵심적으로는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네. 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분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이 뭐 주택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간에 반시장적인 입장들이 너무 강고하다는 것이 서울 시민의 가장 큰 어떤 말하자면 이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박하게 된 네. 배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번에 대통령 당선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전국 협치 방안,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현상, 또 코로나 등 당면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년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뭐 사회적 양극화부터 정책 양극화까지 굉장히 많은 분열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기 대통령 늘 그렇지만 숙제가 참 많습니다. 국정 과제,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가 있다면 이상일 의원께서는 어떤 걸 일단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생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지금 이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크게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이쪽 분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네.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좀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가 제일 심대한 문제고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아마 바로 이행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강조했던 이것이 또 하나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또 프로그램이 네.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되고 귀족
특권 노조라고 불리는 소위 민노총의 이 기득권 문제도 지금 타파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또 민주당의 이 사실은 반발도 예상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협치를 통해서 노동개혁까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아주 이 지난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나라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이 대북 관계를 억지력을 발휘하면서 소위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유인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영수 전 의원께서는 차기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가장 시급하다 혹은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시급하고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오늘 아침에 벌써 바이든 대통령과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당선인이 바로 당선증을 뭐 아직 받기도 전에 통화를 한 통화를 상태인데 했죠. 저는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선이 상당히 섰을 때 확실하게 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 편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방금 경제적인 문제, 자원의 문제는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수출의 문제나 통상의 문제는 중국과 거래를 해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대만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빠르게 미국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한국 정부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 민생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캠프 안에서의 안보팀이 주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네, 했던 네.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거 자체가 단순히 안보가 안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코드라든지 뭐 미국의 체제 속에 편성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동북아의 경제, 번영 이런 부분과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이 나중에 또 말하는 민생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토론 당시에요. 윤석열 후보가 네. 이제 그 당선인이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여소야대 국면인 건 이제 확실한 거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해법으로 헌법 가치를 언급했어요. 이게 바로 딱 직결돼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새벽에도 네. 이제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국민들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헌법 존중, 의회 존중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의회 존중. 네. 예, 선거 운동하는 동안에 헌법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 가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네. 그렇죠. 시장 경제에서 오는 문제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소위 양극화 문제랄까 불공정 문제는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경제 민주화 개념까지 우리 헌법에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중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점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다수결로 우리가 대표되는데 평등의 개념입니다. 평등의 개념.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다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172석을 가지고 또 뭐 준민주당이라고 불리는 무소속도 있고 정의당까지 해서 국회에서 계속 일방 독주를 해왔단 말이죠. 공수처 설치하는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 처리했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도 그랬고 공수처장 추천권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비토권 준다고 했는데 야당이 막상 비토를 하니까 그 비토권도 박탈하는 법을 바로 만들어버렸고 임대차 3법도 하루아침에 뚝딱 했단 말이죠. 이거는 다수를 빙자한 이건 횡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개념만 앞세우다 보면 소수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소수 여당이 되기 때문에 다수 야당하고 협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헌법 가치가 뭐 시장 경제는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활력 제고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될 네. 거고 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네, 네. 법치주의가 왜 무너졌는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경우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려고 했던 거 수사를 덮으려고 하고 압박을 하고 권력이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 그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또 남발하다시피 해서 했던 거 네. 이게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의 독립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권력 범죄일수록 더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제대로 쓰고 법치주의가 서야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의 권한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상권분립 구조에서 입법부가 한마디로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법도 엄청나게 많은 게 우리나라도 이제 현실인데 항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도 같은 이제 국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법이 있다면? 우선 뭐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번 그 투표 결과가 누구도 독주하지 말라. 정권을 갖고 갔지만 협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강요를 네. 야당으로부터 할 때도 야당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가면 배신 네. 이런 거 네, 생각하기 때문에 낡은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는 네.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회를 줘도 속으로는 가고 싶지만 손을 낼 수도 없는 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또래들 집단 또 뭐 어떤 집단 그런 어떤 그 어떤 배타성, 패거리성 서로 간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또 미국처럼 어쨌든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재 대선을 치르면서 고소고발도 많이 있고 네, 그럴 네. 텐데 우선 당선인께서 어쨌든 아주 근소한 차로 떨어진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번 따뜻한 네. 오찬 자리를 한번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협치의 첫 번째 순간이 될 수 있고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 있던 어떤 입장을 취했던 간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새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의 어저께 말씀을 잘 하시던데 그런 말씀대로 하나하나 해 간다라면 또 민주당도 왜 우리가 졌는가 뭐 니 탓 내 탓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국민에게 복종하고 네. 협치하라는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를 비판한 야당 의원들과 저녁에 청와대로 불러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 사실 그거 저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약간 이론적이긴 하나 일단 그렇습니다. 이 다수당 의회에서 다수당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이 소위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소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 모색의 정치를 접점을 찾아가는 정치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도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협치가 더 제대로 되려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권력을 잡은 쪽 있잖아요. 권력을 잡은 쪽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 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미국도 대통령 권력이 센데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다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을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도 딱 사법부 독립을 할 수 있는 분, 사법부에서 존경받는 분을 지명을 합니다. 당파성이
배제가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그게 유감스럽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이 거의 내 편이랑 마찬가지.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은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꼽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권력을 가진 쪽이 가진 권력을 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는 거. 이런 네.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협치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뿐더러 좀 덜 쓰면서 네. 우회와 협력해 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 지난 3월 3일에 단일화를 했었죠. 당시 단일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상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 합당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당장 궁금한 게 사실 인수위 구성이에요. 인수위 구성 누가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정책보다 사람이 더 궁금하고 어떤 색깔일까.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팁을 미리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앵커나 저나 다 기자 출신이라 그 취재 욕심이 발동이 되는 건데 네. 그 인수위원장 이름은 아마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만 있지 않을까요? 아직 본인이 그 이름을 입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설마요? 네. 인수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이미 생각해 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있죠. 네. 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어찌 됐든 그 인수위원장 후보 카드를 이렇게 내놨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박수 보낼 수 있는 훌륭한 분, 경험, 경륜, 그 다음에 초당파적인 이런 측면에서 네. 저분이 하면 준비 잘 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산뜻하게 시작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종의 이 원칙이랄까 이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울타리에 있는 분이 아닌 분. 네. 예, 그래서 좀 더 중립지대나 아니면은 뭐 저 친민주당 쪽에 계신 분이라도 충분히 균형 감각을 가지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라면 네. 그런 분을 모실 때 제가 보기엔 지금은 0.7%포인트 차이의 선거 결과인데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박수를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쪽, 그러니까 좀 당파성이 덜한 분, 우리 쪽 당파성이 덜한 분으로 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포용력 있는 인물들. 인수위 구성 김영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기사화되기도 해요, 인수위원장은. 근데 기사화는 하마평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까 이제 이양수 의원도 그거는 오보다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병준 교수님 같은 네네. 분들이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우선 조금 하마평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방금 어머님께서는 이제 좀범 네. 그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인수위라는 과정은 우리가 제시한 공약들을 틀어내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너무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공약 중에서 사실 우리가 공약을 하긴 했지만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당내 인사도 좀 더 책임지는 그리고 다만 인수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분과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당내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그동안 우리 공약들 중에서 솔직하게 이건 못한다. 네. 틀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원칙은 인수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원칙은 굉장히 초당파적으로 한번 모으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공약들 그리고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 끝났지만 이제 시작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어떤 리더십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당부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이상일 전 의원님 같은 당이지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굉장히 잘 쓴 취임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취임사를 5년 내내 이행하려고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정권 교체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 지금 당선인도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많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정치 신인인데 네.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많이 배웠다고 그랬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법도 배웠다. 저는 그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는 거.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수렴을 하고 경청을 해서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하나하나씩 제시를 해 나가는 거. 그 과정에서 다수당인 야당과 협력을 해 나가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네. 퇴임할 때 저는 박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대통령제에서 오는 문제가 대통령이 되면 초심과는 달리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권위주의적으로 스스로도 변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도 정치학 용어도 있어요. 백악관 버블이라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거품 속에 갇혀버려요. 네, 그래서 네. 국민과 유리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 대통령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께 다가가려는 노력, 좀 더 소탈해보려는 노력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소탈함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잃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5년 뒤 퇴임할 때 그래도 박수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 쪽 계신 분이어서 당부의 말씀이 짧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긴 느낌이 있었고요. 네, 의원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야말로 지혜 리더십이죠. 어쨌든 4차 산업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그 당선자에게 느낀 것은 또 본인 고집은 또 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굉장히 경도가 많이 되는 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듣는 편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골고루 듣기 위해서 진짜 윤핵관을 두어라.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핵심 관계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만과 통하는 비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라오는 리포터, 관료의 벽, 청와대 보좌관의 벽을 뚫고 정말 직보할 수 있는 진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네, 핵관을 두어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핵관을 둬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상일 전 의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특집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 20대 대선 결과와 그 의미를 짚어봤고요.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차기 대통령 앞에 놓인 국정 과제와 그 해법은 무엇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